요걸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암으로 진단하진 않아요. 요 막을 뚫고 아래층으로 침범했냐 안 했냐 요 차이입니다. 이 침범 정도가 왜 중요하냐면,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상피하생을 지나서 더 단계가 심해지면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들이 위 내에 보이는 단계, 그걸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아직 암은 아니에요. 암과 이형성증 두 개가 원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암도 이상한 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이형성증도 형태를 이미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위가 이렇게 있으면 특정 부위에 뭔가 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상피하생도 작은 범위의 조직 변화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장상피가 위 점막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때부터 추적 관찰을 더 자주 해야 되겠죠. 그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장상피하생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상피하생은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다가 위축성 위험 단계부터 위 점막의 두께가 자꾸 얇아집니다. 위 표면을 딱 잘라서 이 단면을 봤다고 생각했을 때 위 안에 음식이 고여있는 공간, 위 점막,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위 근육층,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겠죠. 이 상황에서 위축성 위험 단계부터 위 점막의 두께가 자꾸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험이고, 장상피하생이 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위의 샘조직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정상적인 위세포는 점막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샘조직들, 분비액들을 만들어내는 샘조직이 다 들어있는데, 그 샘조직에서 위산, 펩시노겐, 점액을 만들어내는데, 장상피하생 단계에서는 위 점막이 얇아지기도 했지만 다른 형태의 세포, 정상적인 위 점막이 아닌 장상피 형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은 얇기도 얇지만 샘조직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단계에서 위 점막의 변형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왜? 보호 기능도 없고 정상적인 위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즉 원래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류를 자꾸 쌓아 나갑니다. 오류가 계속 쌓이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돌연변이, 즉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세포들이 쌓이게 됩니다. 형태만 좀 다른 것들이 덩어리를 만든 것을 이형성증이라고 그래요. 이 이형성증 단계에서는 그래도 점막 하층까지 침범하지 않고 요 막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기저막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이형성증을 만들고 있어도 요걸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암으로 진단하진 않아요. 이형성증과 암은 되게 구분하기 힘든데, 그 기준이 이 기저막을, 요 막을 뚫고 아래층으로 침범했냐 안 했냐 요 차이입니다. 이 침범 정도가 왜 중요하냐면, 암세포로 우리가 정의할 때는 침륜성, 즉 옆에 있는 막을 뚫고 가는 성향, 내가 이 영역에 세포가 존재해야 되는데 암세포는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절대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영역으로 침범하겠다, 그런 기능이 오류에 의해서 탑재됩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을 녹이면서 그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침륜성이라고 하는데, 암과 이형성증의 중요한 구분 포인트입니다. 이형성증 단계에서는 아직 혈관까지 침투하지 않았어요. 점막 하층까지. 점막 하층에 침투하면 문제가 뭐예요? 그런 것들은 모세혈관인데 이제 더 큰 혈관 쪽으로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를 일으킨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몸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암의 두 번째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은 침륜성, 두 번째 특징은 전이, 다른 데로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능력, 이걸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서 세포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포들은 이 세포 주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계속 세포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세포도 노화가 되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세포는 나중에 사라져 줘야 되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대체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조종하는 게 있어요. 세포의 성장을 좋게 하는 유전자와 세포의 사멸을 지시하는 유전자가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세포가 어릴 때는 빨리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 유전자가 개입을 해서 세포가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포의 기능이 좀 상실됐고 손상이 됐고 이제는 세포의 수명을 다한 것 같아. 그러면 사멸 신호가 세포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거죠. 이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과잉되게 발현이 됐을 때, 필요 이상으로 발현이 됐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게 됩니다. 과잉되게 분열을 하는 거죠. 과증식 상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엑셀레이터도 적당히 밟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적당히 밟으면서 이렇게 속도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급발진을 합니다. 급발진. 과도한 성장을 하게 되고 사멸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급발진하는 상태가 돼요. 통제를 벗어난 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의 암세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고장난 세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걔들도 원래는 정상세포였어요. 근데 유전자의 신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도할 때 억제시키고 좀 약할 때 성장시키고 이거는 원래 세포의 생장 원리인데 그걸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고장난 거예요. 유전자 질환에 더 가깝습니다. 유전자의 신호 체계가 무너졌다. 이형성증 단계에서는 점막 하층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점막 내에 병변이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변이 있을 때 제거가 가능한 단계예요. 아직 침륜하는 성향을 띠지는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성향을 보일 때는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걸 해요. 요 점막 요 부분을 내시경으로 포 뜨듯이 요 밑에까지 싹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혈관까지 침범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운 시술이 아니고 예후도 괜찮아요. 근데 점막하 종양, 점막하까지 침범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장상폐하생이 생길 때 전정부, 위의 하단부 3분의 1 지점, 위를 3등분 했을 때 아래쪽 3분의 1은 음식이나 위산에 더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장상폐하생도 80%가 여기서 먼저 시작이 돼요. 당연히 이형성증도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장상폐하생이나 이형성증의 어떤 심각도를 판별할 때 크기가 작고 면적이 적으면 당연히 위험도가 낮아요. 근데 전정부 부위, 하단부 3분의 1 부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 단계가 낮고 장상폐하생이든 이형성증이든 여기에서 변형을 계속 누적을 하면 결국 범위를 넓혀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차지하거나 상단부까지 병변이 있을 경우 위험도는 높아진 단계예요. 제가 오늘 이형성증 얘기를 하니까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범위에서 이형성증이 있을 때 그리고 장상폐하생이 같이 산재에 있을 때 이형성증을 목표로 하지는 않고 점막하 종양을 목표로 하지 않고 위 점막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때 점막하 종양도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점막하 종양이나 이형성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점막을 회복해서 그걸 줄일 수 있냐 마냐 그 단계를 좀 벗어난 얘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상폐하생도 마찬가지예요. 범위가 좁고 정상적인 점막 세포가 많이 남아있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고 더 범위를 넓게 차지하거나 더 깊은 부위까지 침범을 했을 때 점막이 더 많이 얇아져서 이 위에 점막에 존재하는 샘 조직들이 완전히 소실됐을 때 그때는 쉽지가 않아요. 좋아지는 과정이 결국 위쪽으로 순환이 회복이 되면서 점막 세포가 다시 활성화돼서 점액을 분비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점막 세포가 너무 많이 소실돼서 거의 위 안에 한 50% 이상의 점막이 소실이 됐다. 그리고 분비샘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50% 가지고 다시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되는 부분과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나뉘게 됩니다. 장상피화생이 암으로 간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냥 바로 암으로 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이형성증 혹은 점막하 종양 이런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형성증과 암의 구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저막을 침범했냐 안 했냐 이걸로 판별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점막하 종양 이형성증 이런 걸로 진단을 받고 내시경 검사 주기를 한 6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형성증이 생겨서 점막하 박리술을 하고 위를 일부 절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위가 일부 남아 있으면 거기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재생력을 높일 수는 있어요. 위를 완전히 절제한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위가 없으니까 관리할 점막도 없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네. 그건 아니에요. 위를 제거를 하면 소장의 초입 부위가 위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렇게 커져요. 거기서 위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을 합니다. 즉 우리가 식도다, 위다, 소장이다, 대장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원래는 한 줄이에요. 한 줄. 파이프의 한 라인이고 이게 커져서 이 부분이 위가 된 거고 이게 길쭉하니 여기가 식도가 된 거고 꼬불꼬불하니 장이 된 거예요. 전체 그림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슷해요. 조직들이 음식을 감당해내야 되고 소화액들을 분비하면서 거기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거. 그래서 위를 관리하는 거나 소장을 관리하는 거나 대장을 관리하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위가 없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위를 관리하듯이 관리하면 됩니다. 만성 위염이 계속 반복될 때 점막이 자꾸 얇아집니다. 이미 얇아진 단계, 점막 자체의 두툼함이 사라지고 얄팍해지고 쪼글쪼글해진 단계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의 결과로 위 점막의 보호 능력이 없고 그걸 위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더 강인한 세포로 교체한 게 장상피 화생입니다. 장상피로 대체한 현상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이런 성장 신호, 사멸 신호를 정상적으로 따르는 세포예요. 그런데 계속 조건이 나쁘고 계속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세포 스스로 자꾸 신호를 변경을 해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나 죽지 않을래. 죽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성장 유전자를 강화하고 사멸 유전자를 자꾸 꺼버립니다. 왜? 안 좋은 환경에서 버티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오작동 신호들이 합쳐진 결과물로 이형성증, 돌연변이 세포가 군집을 형성을 하는 거고 계속 오류 신호를 많이 모으면 새로운 종류의 신호를 개발해버려요. 그 세포 군집들이. 그래서 침륜하는 능력을 획득을 하고 주변 혈관에서 에너지를 끌어가는 능력을 획득을 하고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내서 이런 큰 혈관에다가 연결시켜서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능력,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 암세포에 유리하게 주변에 자꾸 염증을 조장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의 합을 암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세포가 가지지 말아야 될 능력을 자꾸 획득을 하는 거예요. 왜? 환경이 나쁘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 조건을 스스로 획득을 한 거예요. 변이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단계에서 이 진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아, 지금으로도 충분해, 변이하지 않아도 돼 라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조건이 나빠져서 세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암이 된 단계에서는 우리가 잘라내고 시술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자꾸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이 뭐냐? 좋은 환경이 뭐냐? 위에 좋은 환경 생각하면 됩니다. 자극적인 거, 맵고 인스턴트, 세포가 싫어할 만한 거, 세포가 손상받는 거,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술, 담배, 화학 물질들 다 세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세포가 원활하게 혈액 공급을 받을 수 있게 이 혈관의 흐름성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혈관의 흐름성을 좋게 한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움직여서 혈관 곳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게 모든 혈관에 제대로 혈액이 공급이 되면 이 점막이 좀 손상이 돼도 계속적으로 추가 지원군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생할 수가 있어요. 손상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숙명이에요. 세포의 손상은. 근데 만약 지원군이 통로를 타고 제대로 오기만 하면 염증을 억제하고 파괴된 세포를 빨리 회복을 하고 손상된 세포를 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을 막을 수가 있고 혈액 내에는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혈액만 잘 가면
그곳에 무슨 일이 있든 일단 알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많이 움직이고 스트레스 피하고 잘 자고, 꼭 암이 걸려야지 사람들은 저기 공기 좋은 시골에 내려갈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 전에 미리미리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공기 좋은 데 가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 사람들한테 화내고 뭐 해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내 몸 안에 암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몸이 나라고 인식하니까 이게 내 몸인 것 같잖아요. 사실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는 그냥 컨트롤 타워일 뿐이에요. 이 많은 세포들이 같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 좋자고 컨트롤 타워 하나 나 즐겁자고 밤새 가면서 뭐 하고 활동은 안 하고 입에만 좋은 거 먹고, 그거는 몸 전체 시스템이 좋아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뇌의 특정 부분이 그걸 선호하게 그냥 세팅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뇌가 가진 그 본능을 자꾸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뭐가 좋은지는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어떤 행동이 좋은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동에 못 옮기고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어디로 갈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단순한 그 습관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 자체가 내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려고 저는 맨날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순한 거, 그게 습관만 되면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내일 황롱문 교수님 인터뷰 3부가 올라가요. 그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왜 도전하고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나옵니다. 내일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면서 자꾸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구 몇 명당 나타나는 빈도가 얼마나 높냐, 이걸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당연히 서구식 식습관에서는 육류를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먹고 튀겨 먹고 이런 게 많으니까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서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근데 아시아로 넘어오면, 특히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문화적으로 좀 담백한 식습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이거보다 빈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야식 문화, 배달 음식 문화 이런 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아요. 평균 4.16%. 근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중국 남부 해안가 쪽, 이쪽을 광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중국 평균의 반도 안 돼요. 1.7%.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낮고 세계적으로 봐서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광둥성의 인구가 한 1.2억 정도 돼요. 적은 인구가 아닌데 이 많은 인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바닷가고 이 적도에 더 가깝죠,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기온이 한 23도, 여름에는 엄청 덥고 습하고 뭔가 열에 의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습관 문화가, 베이징이나 북부의 식습관은 고기를 먹고 칼로리가 높은 거 이런 걸 먹고 튀겨 먹고 기름진 걸 먹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쪽은 유목민들이 많이 살아서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식습관이 있었겠죠.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그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면 열이 생겨서 감당을 못하게 되겠죠. 위에는 지방이 많아서 추위도 좀 막아주고 열이 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겨울이 추우니까. 근데 여기서는 열이 나면 어떻겠어요?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식습관 문화 자체가 고칼로리를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식을 담백하게 먹고 기름으로 튀겨서 먹는 것보다는 삶아서 먹고 기름을 빼서 먹고 생선찜 같은 걸 먹고 향신료도 강한 걸 쓰지를 않아요. 대표적인 음식이 딤섬, 생선찜, 백탕. 이 백탕은 뼈, 생선, 뭐 한약재, 버섯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하얗게 뼈국물 우려낸 거, 사골 같은 그런 거, 오래 끓인 국물 요리인데 기름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갈비탕보다 훨씬 덜 기름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맑은 죽 문화도 여기에 있고, 량차라고 이 시원한 약재로 만든 열을 내리는 차 문화가 있어요. 국화, 구기자, 어성초, 한방에서도 열을 내리는 작용이 강한 약재들을 사용해서 차를 만들어 먹는 문화가 있어요. 자꾸 열이 차서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이 열이 올랐을 때 문제가 되지 몸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문제가 잘 없어요. 속에서 몸을 좀 식혀주는 그런 쪽 문화가 많고, 담백하게 만들어서 칼로리가 높지 않고 열을 내지 않게 해산물 위주의 식사들, 그리고 채소 같은 것도 기름에 볶지 않고 데쳐 먹거나 삶아서 먹어요. 그리고 열을 내는 향신료들 있잖아요. 고춧가루, 계피, 후추 이런 것들 여기서는 잘 안 씁니다. 딤섬 드셔보신 분 아시잖아요. 우리 입맛에 싱겁다 느끼잖아요. 뭔가 맹맹하다, 와 이거 뭔가 너무 싱겁지 않아,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향신료로 자극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제 매운 것들을 먹고 나면 이게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 북부에 비해서 술도 적게 먹을 뿐더러, 술도 고량주 같은 센 술이 여기에는 좀 적어요. 맥주 같은 가벼운 술을 많이 먹는 편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과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몸에 해롭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냐, 재료가 신선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거, 자극을 줄이다 보니까 음식의 본연의 맛, 원재료의 신선도 이런 데 집중합니다. 여기 음식들이. 여기도 경제력이 높은 지역이에요, 중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가난해서 이렇게 가볍게 먹냐, 그건 아니고 경제력이 높아요. 서구의 패스트푸드 문화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음식으로 쳐주지 않는 거죠. 이 문화권에서 좀 대접한다, 잘 먹는다 하면 해산물, 딤섬 이런 것들을 고급 음식으로 치고, 패스트푸드는 아주 저급한, 좀 더 등급이 낮은 걸로 딱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실내 활동보다는 공원 같은 것도 많고, 밖으로 나가서 저녁 때 시원하게 산책을 한다거나 아침에 시원할 때 일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더울 때는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꽤나 활동량을 많이 요구하는 어떤 생활 방식, 또 많이 먹으면 덥고 습한데 지치잖아요. 좀 소식 문화도 존재합니다. 자, 그걸 다 합치니까 뭐예요? 위장에 좋은 식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엄청 더워지고 습해지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광동성 같은 날씨가 되어 갑니다. 아열대 성기후로 넘어가고 있는데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장이 상당히 괜찮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이 낮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염, 장상폐하생, 위암 빈도 모두 다 똑같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달 음식 문화를 보면 헤비해요. 전부 다 피자, 삼겹살, 짬뽕, 떡볶이, 찜인데 굉장히 매운 찜들, 거기다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물 이런 것들을 막 먹잖아요. 얘네들은 더운 지역이지만 이 양차, 시원한 차를 마시면서도 이걸 따뜻하게 먹어요. 중국은 찬물을 안 먹어요. 냉수를 거의 안 먹고 물도 따뜻하게 먹거나, 아니면 대부분 차를 먹을 때는 다 따뜻하게 먹어요. 왜? 위장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이든 차든 따뜻한 게 들어와야지 위를 보호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찬 걸 피하려고 했어요, 문화적으로도. 근데 요즘은 덥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열이 나니까 그걸 얼음, 찬 거 이걸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를 다 버립니다. 그게 위가 컨디션이 좋으려면 위로 혈액이 많이 들어가야지 소화를 제대로 시키고 위점막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를 최대한 좀 따뜻하게 혈류순환이 좋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위를 딱 냉각을 시키잖아요. 우리 얼음찜질하면 이쪽으로 피가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냉수를 먹고 얼음물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은 위로 혈액이 오지 마라,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라, 이런 신호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해서 실제 저는 5.84% 이상인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 위장병 생기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잘 하던 식문화를 버리고 너무 급격하게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광둥성의 식문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생활했던 그 방식을 버리지를 않고 좋은 장점들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덥고 습한 환경에서 조금 여름만이라도 칼로리를 좀 줄이는 게 몸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좀 담백한 음식, 두부나 생선찜, 닭가슴살 같은 거, 뭔가 맹맹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기름기가 적은 거, 이런 걸 먹으면 컨디션 유지하기가 쉬워요. 또 너무 이렇게 맵게 먹지 말고 매운탕보다는 지리를 먹으려고 하고, 고춧가루 풀어서 먹지 말고 맑은 국을 더 선호하면 좋아요. 그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채소류를 많이 먹으면 여름에 수분 공급 플러스 미네랄, 비타민 공급이 잘 되니까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겠죠. 물론 소화력이 좀 떨어지면 채소도 다 데쳐서 기름에 볶지 말고
데쳐서 먹으면 좋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식문화에 의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이 유병률 자체가 이렇게 2배, 3배 차이 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문화를 더 선호를 해야 되는지 힌트를 줍니다. 이 동물성 육류보다는 아무래도 생선이나 이런 해산물 쪽이 훨씬 더 가볍게 작용한다, 위에 부담을 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름을 뺀 식문화가 위장에 더 좋다, 그리고 소량씩 먹는 문화, 그리고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문화, 이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광둥성 전체 평균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 뭐 홍콩 같은 데 가봐도 향신료도 강하고 기름진 방식의 식문화도 존재해요. 왜냐, 이 많은 인종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주한 사람도 많고, 중국이라고 무턱대고 비판을 하지 말고 경향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문화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아마 문화적으로 식도염의 빈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측면을 좀 배우자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닭백숙은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소화기도 약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기운이 없을 때 닭고기만한 게 없어요. 부담을 안 주면서도 체력 저하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늘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식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닭백숙 먹는 거, 그것도 담백한 음식 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극만 좀 빼면 우리나라 음식에도 좋은 것들이 많겠죠. 역류성 식도염이 강하면 고춧가루나 김치에 대한 그 미련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거 배제하지 않으면 이 역류성 식도염 질환은 고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요. 자극을 안 주는 음식 습관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속이 쓰리고 역류를 하든 말든 나는 김치를 먹을 테야 하면 못 고친다고 보면 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차원에서 기름기를 좀 빼고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더위를 더 쉽게 이겨내고 열을 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